국정원이 매달 25만 원씩 지급했다는. 국정원이 주요 방송사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 국정원은 또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노벨위원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뵙겠습니다. 국정원과의 인연은 우리 정혜국 교수님은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손님으로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과거에 뭐 그런 경험은 없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 가서 참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손님으로 가신 적도 없고 네. 처음으로 가셨는데 우리 보통 손님으로 가면 지하에만 갑니다. 손님이란 말은 이제 불려가서 고문당했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국정원 86년 손님입니다. 국정원 B130. 지금 서울시에서 남산에 있는 국정원 터를 갖다가 다 이제 발굴해갖고 그 지하 고문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기억의 터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손님은 지하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하시는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실만 갈 수 있습니다. 외부인은 면회실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디까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내곡동에 국정원 이제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구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 바깥쪽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로 이제 회의를 하는 그 건물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달라고.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하죠. 네. 위원장님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91년부터 안기부에 이미 들어오셨었어요. 한국정치연구회 독립문연구실. 거기에 주축이 정혜구, 이종석, 정대화 있었는데 벌써 두 분은 장관급 되셨고 한 분은 상지대 지금 총장 직무대행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모르시죠?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하시면서 본인 자신 것은 들여다보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조남 보고서에 내가 있는지 사찰 보고서에 있는지 내가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지 아마 모를 겁니다. 모를 거고 그건 수사국에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이제 학자들 몇 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조국 교수도 나오고 몇 분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제 이름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원조셨죠. 정혜구, 이종석, 정대화 세 분. 우선 우리 김 선생님은 그 90년 입사자. 네, 90년. 그리고 우리 정혜구 교수님은 이제 91년 내사자고 저는 86년 손님입니다. 어쨌든 국정원으로 어쨌든 이제 세 명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자, 국민들은 그런데 1년에 4,500억 원이라고 하나요? 특수활동비가 과연 어떻게 쓰였느냐.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갖다 하지 않겠다 하고 공약을 하시고 실제로 98년도에 그것을 이행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주례복을 받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서는 그것도 받지를 않으셨죠.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청와대가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고 우린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과거로부터 전진되어 온 하나의 축적이기 때문에 거슬려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란 말이죠. 청와대가 자기 곳간처럼 쓰고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면 자기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때 이제 보고를 듣다 보니까 특히 그게 굉장히 심해졌던 때가 이제 원세훈 원장 그때부터 굉장히 강화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세훈 원장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1년 그때 이제 2012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 때 굉장히 이제 강화됐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보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2012년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약간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다가 또 다시 뭐 여러 가지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세훈 원장 때 가장 심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요원들이 뭐 북한의 휴민트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 혹은 뭐 영변 근처에 가서 흙을 파오라고 하면 이제 망원 우리랑 연계된 어떤 인적 자산이죠. 왜냐하면 정찰 자산이 촬영할 수도 있지만 가서 흙을 파오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북한의 방사능 노출이 얼마나 됐는가 갖다 알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마약 사범을 하는데 이제 위장 거래를 할 때 실제 뭐 영화에서처럼 위에는 실물이고 속에는 종이 쪼가리를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긴급히 기조실에 요청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돈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 뭐 예를 들면 그 김선일 가서 억류됐을 때 김만복 원장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상황, 협상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우리의 카드가 금전적인 카드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돈이죠. 근데 들여다보니까 특수활동비는 사실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니죠.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밑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반 직원들이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그건.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그런 그 민주주의 파괴 공작으로서의 특수활동비는 없어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북 특수활동비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선 요원들은 아마 그것다 기재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니까 일선 요원들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정도 이렇게 애국심이 없는 집단이라고까지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는 국정원장, 차장, 실장 이런 급에서 이루어지는 유용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먼저 시작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겨우 대통령이 유용을 지시하고 혹은 여권 핵심의 유용을 갖다가 요구했을 때 국정원도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조직 보호나 조직의 이익 차원에서 주고받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를 총론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밑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작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이제 특수 활동비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밑에서 이제 그런 것 같고 위에서는 소수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최고 2층에서는. 그 이제 한 가지 이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정예구 교수님이 상당히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각서를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한된 차원에서 시사를 하고 의무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점. 그 원세훈 원장의 심리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기관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해외라든지 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뭐 이렇게 스파이가 온다거나 그런 속에서 국민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기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세훈 원장의 어떤 태도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그다음에 좀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적을 뭔가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인 그런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로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해요. 국민이지만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서 보고 좀 놀랐던 것은 이게 자신들한테 비판적인 사람은 좀 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국민의 상당 부분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 적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제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그 생각이 원세훈 원장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전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데 우리가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도 있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도 있어요. 촛불 시민과 태극기 시민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약간 서로를 조금 경원시하지만 저 사람은 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우리 민주사회의 공동체 의식이고 특히 대통령 같은 분은 저 모든 국민을 다 내가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저 친구들은 촛불 든 친구들은 저 친구들은 적이다. 진짜 국민이 아니다. 사실은 적성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세트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 세 분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두 분은 굉장히 애국자 같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좀 진보적인 사람도 애국자일 수가 있고 보수 사람도 애국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애국자는 자신들만 애국자고 그 다음에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좌파라든지 적이라든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뭔가 이게 일반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이 보실 때, 자, 원세훈 원장이 독특한 겁니까? 아니면 원세훈 원장의 그런 그 대국민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에서는 일반적인 겁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좀 예외적이고,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 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거듭 변경해 오면서 이제 근 40년이 넘어갔는데, 저도 이제 국정원에서만 20여 년을 있었으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는데, 유독 그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사실 우리 위원장님 보셨겠지만은 국정원 직원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마저 우익인데 유우익 비서실장이 갑자기 그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정보학교에 소집을 해서 우선 간부들부터 소집을 해서 헌법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새삼스럽게 그리고 그분 원래 캐릭터가 그런지 나중에 한번 뵈면은 좀 물어보고 싶다 싶었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앞에 앉아서 너희들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제 그때 개인 느낌으로는 너희들은 이 정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자세로 이렇게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정부가 좀 이상하다, 너무 경직돼 있다, 이걸 느끼고 있던 차에 원장이 김성호 원장에서 이제 원세훈 원장으로 바뀌었죠. 근데 원세훈 원장으로 바뀌고 나서 직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삼천교육대라고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저는 그때 인천 본부에서 인천으로 발령났다가 다시 대구로 발령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삼천교육대로 보내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원세훈 원장이 하는 얘기가 이 자식들은 이렇게 밟아도 사표 내는 놈 하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볼모로 잡고서 짓밟는 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개인 캐릭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그 전부터 그 원세훈 원장에 대한 캐릭터를 잘 알고서 세워놓고
그렇게 부려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재밌는 건 하여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사상교육을 했다. 예. 국정원에 찾아와서 국정원 정치학교에 와서 정보학교에 와서 정보학교에 와서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서기관 이상 다 받았어요. 서기관 이상은 다 받았다. 정말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에 와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상교육을 갖다 해야 할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어떤 국정원의 통제적 독립성 갖다 훼손하는 거고 지난 우리 국내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국정원 직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많이 오염되었다. 그래서 사상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세훈 원장이 와서는 짓밟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얘기가 들은 게 있어요. 그분은 절대 자기 일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제 일정이요 수십 명한테 공유돼 있거든요. 하루 일정이. 근데 그분은 자기만 알고 있대요. 그 대치동 가자. 그럼 대치동 만약에 대치역 7번 출구에 약속이 있으면 거기서 한 2km 떨어진 데 내어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혼자 걸어간대요. 아마 그런 걸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저 사람이 국정원에 좀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하여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어쨌든 이렇게 통치 자금을 쓴다든지 선거 자금을 쓴다든지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대안은 실제로 이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이제 정보위입니다. 정부의 통제를 하는데 거기서 통제가 조금 약간 미흡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주 보고를 하고 그다음 세선 것까지 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문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예산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이게 이제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예결위만 해도 이제 한 6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의 문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제 알아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좀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꼭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감사원이 일반 예산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통제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걸 또 만들고 지금 이제 그런 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에서 감사를 한다면 결국 이제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갖다가 순환보직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 내부에서 독립을 시켜서 감사만 하는 사람은 다른 인사 교류 없이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른 직원하고 교류를 못하게 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교류도 못하게 해요. 그래야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섞임이 없어야지만 독립성이 확실히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독립적이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일반 예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 이제 앞으로 당연히 그것은 실행이 돼야 한다 하고 보고요. 국회 예결위가 1년마다 바뀌는데 50여 명한테 다 공개하는 건 저도 약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보위에는 그것이 공개되어야 한다. 반면에 정보위원들은 그 비밀 유지의 임무를 들여다본 이후에 15년이든 20년이든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 국정원 쪽에서 이제 불만이 많은 게 정보위 쪽에 이게 비밀이 새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불신 때문에 조금 서로가 이제 뭐 이렇게 겨누시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쪽에서는 이제 비밀이 새 나간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위 쪽에서는 이게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뭐 충분히 얘기는 안 해주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내부에서 보고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정보위 쪽에서는 비밀을 지켜주면서도 이 통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것을 국회 쪽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국회의원들이 뭐 3명 들으면 한 명만 들으면 1대1이니까 그건 이제 비밀이 보장되는데 이 3명이 들으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는 속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누설했을 때 국회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그 대북 정보 국회에 와서 국정원이 보고한 거는 흘리나 안 흘리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다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에 대북 정보라고 한 거 국회 와서 보고한 거나 모 일간지를 통해서 늘 국내 정서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일면 톱으로 흘린 거 보면 지금 돌이켜서 보면 고 백서만서도 저렇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는가 하는 백서만서도 굉장히 훌륭한 백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우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TF가 한 15가지 사건을 들어봤죠. 이제 요 들어본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조금 궁금한 걸 한번 짚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매달 25만 원씩 지급했다는 국정원이 주요 방송사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 국정원은 또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노벨위원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